네,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가 기존에 배웠던 지도학습이나 그 클러스터링 같은 비지도 학습과는 조금 궤가 다른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목표는 최대한 어려운 수식은 배제하고 그 대신에 좀 용어와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게 목표고요. 끝나고 나서 약간 중요한 개념들이라도 몇 개 머리에 담아 가시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강화학습 인트로입니다.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포멀하게 설명하기 전에 약간 간단한 예시로 한번 강화학습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가 강화학습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강화학습에서의 주인공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뭐 에이전트는 저희가 뭐 주체, 행동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 그냥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학습을 하는 주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아기 에이전트는 매 순간 특정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막 아장아장 기어가려고 하는데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아이의 상태는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집 안에는 뭐 커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래에는 뭐 좀 울퉁불퉁한 바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특정 상태에 있을 겁니다. 어떤 위치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바둑알적으로 바둑판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상태에 따라 특정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목적은 엄마한테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엄마한테 가까워지는 쪽으로 기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상태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 리워드, 보상이라는 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리워드를 좀 분배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한테 잘 걸어가는데 되게 안정적인 자세로 좀 스무스하게 잘 걸어가요. 그러면 1의 리워드를 줄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뭐 다칠 것 같고 그럼 불안정한 자세로 걸어간다면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자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안기냐 혹은 안기지 못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안기면 100이라는 큰 리워드를 안기지 못하면 마이너스 100의 리워드를 줄 겁니다. 네. 여기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닥, 뭐 장애물 유무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소위 그 인바이런먼트, 환경이라는 말로 조금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바이런먼트는 스테이트와 그 리워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 울퉁불퉁한 바닥 같은 경우에 좀 돌아가는 게 좋겠죠. 다만 걷기 쉬운 매끈한 바닥이면 되도록 그쪽을 통과해서 걸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랑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앞에 울퉁불퉁한 바닥이 있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는 그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랑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는 결국 끝이 중요해요. 부모님한테 안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마이너스 리워드를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 불안정한 자세로 걸어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부모님한테 안길 가능성이 혹은 그 불안정한 자세가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다면 그 순간적인 마이너스 리워드는 감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걸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한 게 이 아이의 예제고요. 이제 좀 포멀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는 뭐 에이전트, environment, action, state, reward입니다. 네. 거의 다 제가 앞선 예제에서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제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용어들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리워드는 그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 환경이 신호를 줘요. 예를 들어 음, 아이 예제랑은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에 엄마가 포함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엄마는 아이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신호를 주겠죠. 어,
좀 불안정해. 그럼 마이너스. 잘 걸어가 1점. 네, 그런 식으로 신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는 음, 일단 지금 말씀드리자면 현재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달라지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냥 쾌락과 고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면 고통스럽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행위는 리워드가 마이너스를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워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결정론적, 소위 뭐 디터미니스틱 이렇게 부르는 결정론적인 리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많이 다루게 되는 스토캐스틱한 확률적인 리워드가 있습니다. 많은 교재에서는 약간 일반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모든 문제에서는 그 스토캐스틱하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밸류 펑션인데요. 이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워드를 고려한 일종의 가치 함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그 현재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롱텀에서 봤을 때 이 행위가 얼마나 좋은 보상을 혹은 나쁜 보상을 줄 만하냐, 그걸 좀 측정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펑션 관점에서 공부라는 액션은 미래의 타임 스텝, 그러니까 뭐 저희가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뭐 노년이 돼서 그 과거로 돌아왔을 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펑션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워드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인데요. 환경의 특정 상황에서 액션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매핑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액션은 확률적으로 행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시 또한 확률적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는 그냥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을 묶어주는 그냥 튜플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RL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L을 대체 왜 배우냐?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뭐 뉴럴 네트워크 쪽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름 다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학습 목적에 대해 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강화학습은 먼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태가 바뀌고 그 상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학습하는 게 학습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로보틱스, 그 로봇을 이렇게 좀 설계하는 로보틱스 분야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한 환경, 예를 들어 뭐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학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지도학습은 기존에 학습된 입력과 라벨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예측을 수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잠재 중인 패턴을 찾는 게 목적이겠죠. 뭐 클러스터링처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벨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비지도 학습도 라벨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없습니다. 근데 이 강학습의 좀 포인트가 정답지는 없어서 어떤 액션이 가장 좋은지 이 퍼펙트한 앤서인지는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점짜리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수능 점수는 100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상한이 없는 수능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10점, 50점, 100점. 근데 100점이 끝이 아니고 뭐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은 여러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폴리시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그거는 수렴할 때까지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순차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고 그에 따라 그랬다는 행동이 상태와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같은 문제가 딱 정확한 예시일 겁니다.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많은 노테이션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이 멀티아임드 밴딧이라는 그런 상황을 도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소위 그 K-아임드 밴딧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일단 스테이트는 배제를 하고 즉각적인 리워드,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리워드라는 말은 딱 현재만 고려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미래도 물론 고려를 합니다. 이 플러스, 미래 리워드에 대한 플러스를 통해서 고려하는데 중요한 건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리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행동을 평가하는 액션을 이발루에이트하는 컨셉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도박꾼이라고 해볼게요. K개의 슬롯 머신 중에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머신을 택해서 레버를 당긴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777이라는 친구가 한 10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 armed bandit problem인데요. 이 10개의 슬롯 머신 중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하나의 머신을 택해서 레버를 당길 겁니다. 그리고 각 선택마다 보상을 확률 분포에 따라 받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777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머신은 약간 주작을 했는지 거의 0에 가까운 확률로 777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돈을 얻기 힘든 그런 머신인 거겠죠. 그럼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최종 보상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꾼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의 의제는 어떤 슬롯 머신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떻게 할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액션의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되게 간단한 함수여서 따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T 시점에서의 캐피탈 A, 즉 액션이 이 A라는 리얼라이제이션일 때 이 리워드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액션에 대해서 밸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K 암드 밴딩 문제를 풀긴 너무 쉽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머신은 평균적으로 10,000원을 뱉고 이 다섯 번째 머신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뱉는다면 당연히 100만 원을 뱉는 쪽을 고르는 게 합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나온지 알 수가 없죠. 도박장 주인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스티메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근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TA라는 걸 도입을 할 텐데요. 이거는 T 시점에서 액션 A의 근사적 밸류 Q 죄송합니다. T 시점에서 액션 A의 근사적 밸류이고요. 목표는 이 Q 스타를 알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스타는 그냥 옵티멀이라는 거의 일종의 심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옵티멀한 행동의 가치가 뭐냐. 이거를 근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QTA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다 보면 추정된 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가장 좋은 슬롯 머신이 있겠죠. 근데 그건 저희가 바로 알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 최고의 슬롯 머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스플로이테이션입니다. 이거는 흔히 그리드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음, 왜 그리드냐면 되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딱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보상이 큰 액션을 선택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디라고 합니다. 반면에 익스플로링 같은 경우에는 뭐 탐험한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건데요. 그리드 액션이 아닌 다른 액션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만 듣고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당연히 그냥 현재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당연히 지금 좋은 게 나중에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섞어주는 게 토탈 리워드가 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번 저희가 좀 실생활의 예제를 들어보면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매 끼니마다 먹는 것보단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뭐 적당히 다른 음식을 섞어서 식단을 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액션의 개수가 분모고요. 액션을 했을 때 그 리워드의 개수, 죄송합니다. 리워드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타임 스텝을 무한히 늘리게 되면
이 QTA는 Q스타에 수렴을 한다는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겠죠. 또한 이 그리디한 액션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에 그런 노테이션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그맥스 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QTA를 최대화하는 이 아그맥스 바로 아래 첨자의 A라는 소문자가 있죠. 이 A를 찾는다. 그러니까 맥스를 시키는 아규먼트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계속 돌려보면서 네, 네 첨언이지만 일단 인간이 나중에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환경도 다룰 텐데요. 지금 하는 거는 약간 그 뒤에 나온 뭘 샘플링 기반의 약간 맛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밸류 메소드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디 메소드가 가장 높은 리워드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이 탐험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작정 탐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탐험의 일정 확률을 좀 제가 부여를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디한 게 대부분 좋습니다. 다만 그리디한 것도 좋은데 더 좋아지고 싶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낮은 확률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입실론을 얼마 줬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0.1이면 0.1의 확률로 그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고요. 0.01이면 0.01의 확률로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그리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리드인데 sometimes exploration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리워드가 스토캐스틱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 선택이 될 때 평균 리워드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 분포에 따라서 조금 선택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음, 이 리워드가 n이 n 분포를 따르는데 노멀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000001이라고 해볼게요. 거의 결정론적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리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혹은 두 번의 선택으로 바로 그 트루 q 스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리워드는 거의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가 실생활에서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은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분산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5, 10 이런 큰 상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입실론 그리드가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실론 그리드에서 끝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실론 그리드는 또 단점이 있는데요. 어, 저는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데 피자 다음으로 좋아하는 국밥이든 제가 싫어하는 뭐 나물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랜덤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재수 없이 나물을 3끼 연속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드가 이 액션의 리워드가 얼마나 크냐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액션을 선택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이 행동 방법은 그리드를 기반으로 입실론 그리드의 아이디어를 첨가하는 방식입니다. 좀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UCB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밸류의 불확실성과 액션의 포텐셜을 모두 고려합니다. 제가 왜 잠재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수식에 이 QTA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음, 이 가치를 일단 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그리디한 거랑 완전 똑같죠. 근데 그리디한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일종의 멋지게 조작되어 있는 함수 수식이 문제인데 이 수식을 조금 살펴보면 이 분모에 있는 NTA 같은 경우엔 적게 선택된 행동일수록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높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NT가 커질수록 이 전체 이 아그맥스 안에 있는 수식이 작아지기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이 LNT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로그의 영향력을 줄여줘서 익스플로레이션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왜 이거 이렇게 했냐? 왜냐하면 음, 저희가 대학교 신입생일 때는 이곳저곳 많이 가지만 음식점을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냥 가던 곳만 가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지만 나중에는 학습률을 줄여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용되는 몇 가지 두 가지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크리멘탈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QN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 에버리지로 계산을 했잖아요. 정직하게 평균을 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컴퓨터 자원이 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R1과 Rn-1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메모리 혹은 뭐 Q에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점화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계산량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수식인데요.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n번째에 있는 리워드만 분리해주고 나머지 그냥 시그마로 써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rn은 남겨두고 이 ri에 대해서 1부터 n-1까지 더해준 시그마는 그 분자와 분모에 n-1을 더해주는 그 조작을 거치게 됩니다. 왜 n-1을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냐면 이거를 다시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약간 점화식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q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전개해주고 그래서 약간 좀 잘 묶어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 할 때 많이 봤던 녀석이 됩니다. 새로운 예측값은 기존의 예측값에서 타겟과 올드 에스티메이트, 기존 예측값의 차이 곱하기 스텝 사이즈라는 게 되는데요. 이 타겟과 올드 에스티메이트의 차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1부터 n-1까지의 정보를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전 단계 정보만 있게 되면 잘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음, 논 스테이셔너리 프로블럼입니다. 그냥 만약 리워드가 따르는 분포가 시간에 바뀐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분산은 그대로인데 이 평균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좀 꿀강이었는데 직전 학기에 헬강이 된 수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번 학기에 제가 그 수업을 들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과거에 꿀강이었던 정보를 더 많이 신뢰할까요? 아니면 최근에 헬강이 되었다는 정보를 더 많이 신뢰할까요? 아마도 저는 최근에 좀 헬강이 되었다는 정보를 더 신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음, 먼 과거의 페널티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개식은 그냥 계속해서 대입해주고 대입해주고 대입해주는 그런 방식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이 맨 아래에 있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의 의미가 Q1 같은 경우에 1-알파의 n이잖아요. 얘도 알파가 0.9라고 한다면 1-0.9의 n승. 그러니까 0.1의 n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0에 수렴할 정도로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이니셜 타임 스텝에 대한 정보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알파가 0.9가 된다면 반면에 이 알파 곱하기 1-알파 n-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정보를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다음으로 파이나이트 MDP입니다. 이 MDP는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준말인데요. 아까 그 밴디 프로블럼에서는 그 스테이트를 도입하지 않았죠. 그리고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음, 액션에 따라서 그 액션이 미래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냥 좋은 액션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액션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와 액션이 도입되고 타임 스텝이 있고 그 타임 스텝 제로부터 n까지 그런 순차적인 의사결정 상황에 쓰이는 공식이 M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마르코프가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DP의 특징은 액션은 즉각적인 리워드뿐만 아니라 미래의 스테이트와 퓨처 리워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꼭 나중에 좋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간 지금 뭐 공부를 한창 해야 될 시기에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특징은 딜레이드 리워드라고 합니다. 리워드가 딜레이 된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 맨 처음에 아기 예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퓨처의 리워드를 위해서 즉각적인 리워드는 희생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뭐 게임을 좀 포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냐?
이 밴디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Q 스타 A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MDP에서는 Q 스타 S, A S가 들어갔죠 스테이트가 혹은 액션 셀렉션 방식 그러니까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이 일종의 자동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폴리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V 스타 S를 구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MDP의 그런 전개 방식을 쭉 적으면은 이런 게 되는데요. 먼저 이니셜 스테이트 S0와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타임 스텝에서 환경은 리워드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거는 왜 리워드가 R0가 아니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아이가 한 걸음 걸은 다음에 뭐 무릎이 까졌어요. 그 무릎이 까진 스테이트 다음에 엄마가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대로 계속해서 전개를 나가게 되고요. 이런 거를 트라젝토리 혹은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DP에서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매 타임스텝마다 에이전트와 환경은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 타임스텝마다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부터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받으며 리워드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를 고려해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조금 MDP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할, 뭐 역학, 동역학 뭐 이런 단어가 되잖아요. 그냥 굴러가는 모양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정확한 단어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거는 확률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확률인데요. 현재 스테이트 A에서 S에서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가고 그때 리워드를 받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 타임 스텝에서 S라는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스몰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을 리워드가 얼마냐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는 어디로 가냐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그 한번 디퓨전에서도 살짝 보셨겠지만 이 마르코프라는 특징은 직전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음, 타임 스텝 n이라는 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n-1에 대한 정보만 중요하지 뭐 첫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한 정보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수식은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요게 적혀 있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를 하냐면 그냥 이런 확률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확률로 도입된 게 뭐냐? 이걸로 저희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건 그냥 상태 전이 확률. 그러니까 다음 S하고 A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식은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하는 것도 확률적이고 리워드도 확률적이잖아요. 이 리워드도 확률적이기 때문에 이 리워드에 대해서 전부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건 스테이트만이니까. 다음으로 그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가 주어졌을 때 이 리워드의 기대값입니다. 이것 또한 간단하죠. S와 A가 주어져 있고 S 프라임과 R이 있는데 이런 이 확률에 대해서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네, 이 시그마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리워드를 곱해주는 거죠. 쉽게 이해했을 때 저희가 PDF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딱 그 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막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S와 A뿐만 아니라 넥스트 스테이트까지 주어진 리워드인데요. 여기서는 이 레이시오를 활용하게 됩니다. S S와 A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S 프라임으로 가는 상태인데 그중에 리워드는 되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리워드에 대해서 어떤 리워드가 나올지
그런 이 리워드가 날 확률에 대해서 일종의 그 레이시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R이 예를 들어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각 상황에 대해서 이 리워드의 수치와 그리고 그 리워드가 날 확률 곱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MDP 프레임워크를 좀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밴딧과 다르게 스테이트와 딜레이드 리워드가 있다. 그리고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액션 스테이트 리워드를 고려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목표를 좀 더 수치화시키겠습니다. 이 목표는 이 골 혹은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GT라 쓴 거는 이 골의 약자이지만 보통 return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T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에이전트의 목표를 수식을 하는 서술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return은 final time step, 뭐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이 누적 리워드를 그냥 더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태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스테이트. 그래서 이 태스크가 끝나냐 혹은 끝나지 않냐. 이거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끝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수식 같은 경우엔 네, 터미널 스테이트가 없으면 G가 발산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R이라는 디스카운트 팩터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더하면은 계속해서 발산을 하는 거 자명한 이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발산을 하면 안 되겠죠. G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게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그 미래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음, 가중치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만 원을 받을래, 나중에 만 원을 받을래 하면 당연히 지금 만 원을 받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이 미래가 사실 현재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미래에는 더 많은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뭐 채권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나눠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뭐 컨티뉴잉 태스크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는 에피소딕 태스크 이 태스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통용되는 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의 수식은 그냥 컨티뉴잉 태스크랑 정확히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이 k가 t 플러스 1일 때 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r 제로가 되겠죠. 그럼 r 제로 r 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r 제로는 1이니까 사라지게 되고 이 t 플러스 1만 남게 돼서 이거랑 정확히 똑같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흡수 스테이트, observing 스테이트를 도입했다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일단 너희가 컨티뉴잉 태스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 하지만 이 태스크가 끝나게 되면 이 이후 스테이트는 무조건 반드시 리워드를 0으로 반환을 하는 여기 스펀지를 만들어줘. 그런 의미입니다. 이 observing state 덕분에 이 태스크의 종류랑 상관없이 이 G를 이 어, 가중치와 리워드의 곱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 고를 왜 설명드렸냐?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이 벨만 이퀘이션인데요. 이 벨만 이퀘이션의 이 전초전인 이 밸류 펑션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밸류 펑션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리턴을 받을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액션 밸류 펑션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선택한 액션, 즉 스테이트와 액션이 모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리턴을 받을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expected return 그 G 또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펑션 또한 행동을 선택하는 폴리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는 이 파이라고 보통 많이 수식이 돼요. 근데 이 파이 안에 이 A 죄송합니다. 기분 S, A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일종 액션을 할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시 파이를 따를 때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할 확률이다.
이 밸류 펑션에 대해 좀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이트가 S일 때 이 폴리시 파이를 따른다고 할게요. 폴리시 파이를 따를 때 이 S라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 G의 리턴의 기대값입니다. 또한 액션 밸류 펑션은 음, 밸류 펑션은 똑같은데 그 조건부에 A가 하나 더 들어간 그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벨만 이퀘이션이 밸류 펑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뭐 머신러닝도 그렇고 딥러닝도 그렇지만 많은 뭐 에포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저희도 또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장 좋은 음,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계속해서 폴리시를 개선을 하는 건데 이 폴리시를 개선하는 이 개선이 잘 되고 있냐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약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 리커시브하게 그리고 점화식처럼 이 식을 수정을 해줄 겁니다. 네. 음, 이 식은 그 직전 그 이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밸류 펑션을 이 뒤편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지금 스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있어요. 그 바로 이미디어트한 리워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미래에도 똑같이 폴리시 파일을 따를 거야. 근데 이 밸류 펑션의 인풋은 그 다음 스텝의 S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류 펑션과 그냥 살짝 말만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Q, 이 액션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에 있던 액션 밸류 펑션에서 약간 말만 바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폴리시 파일에 따르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 Q라는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인풋만 바뀔 뿐인 거죠. 여기 있는 뭐 전개 과정이 사실 이 말씀드린 바를 좀 구현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풀리는 문제예요. 네. 저희는 중요한 게 0단계와 2단계가 중요한데요. 2단계를 가기 위해서 1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0단계로만 표현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와 밸류의 곱으로 일종의 밸류를 또 한 번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스테이트 A에서 A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의 가치, 액션 밸류 펑션을 곱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평균을 낸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파이 A 기분 S가 이거는 정확히 PDF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PDF 곱하기 좀 수치, 뉴머리컬 밸류를 곱해준 거랑 똑같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Q 같은 경우에는 어,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받는 리워드. 이거는 아래 첨자가 S고 위 첨자가 A라는 이 RSA라는 용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더하기 이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가 S고 다음 스테이트가 S 프라임일 때 이 S에서 S 프라임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참 많을 텐데 이 중에 이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이것의 확률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A, S 프라임이 있을 때 그런 쌍이 일어날 확률을 보여주는 거죠. 전이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transitivity probability였나? 네, 그거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런 확률 분포랑 그 뒤에 있는 뉴머리컬 밸류를 곱해준 거. 그건 아까 V 프라임이랑 V 파이 S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를 구할 텐데요. 이 2단계는 어 그냥 서로
이 V 프라임 V 파이 같은 경우에는 V 파이라는 수식 안에 Q 파이라는 다른 친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친구와 대신에 이 V만 남기기 위해서 이 Q 파이에 이 Q 파이가 가지고 있는 식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을 바꿔서 대입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1단계 V에 Q를 대입해주고 1단계 Q에 V를 대입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V는 V끼리만 남겨두고 Q는 Q끼리만 남겨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S가 있고 A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전이 확률이 폴리시 파이 A 기분 S입니다. 이건 확률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은 이 리워드와 그리고 전이 확률 곱하기 V 폴리시 것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다시 한번 0단계부터 2단계까지 따라가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단계, 2단계를 둘 다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나이트 MDP에서는 2단계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0단계하고 2단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0단계는 그냥 기대값으로 간단하게 묶어놓은 거죠. 반면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용어가 도입이 되잖아요. 먼저 보상함수 RSA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전이 확률 PSS 프라임 A가 도입이 됩니다. 네. 벨만 이퀘이션이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적은 뭐 밸류 펑션 잘 알았어. 근데 거기서 뭐가 돼야 되죠? 저희는 최적의 V 스타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VS를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찾는 거고요. 음, QSA를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리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벨만 이퀘이션을 변형을 해볼게요. 네. 요거 좌측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했었던 expectation equation이고요. 이 뒤에 있던 건 optimality equation. 그 지금 말씀드릴 최적 방정식입니다. 0단계를 보시면 그냥 기존에 했던 expectation equation에 그냥 맥스를 넣어둔 거예요. 왜 맥스를 넣어뒀냐면 그 상황마다 가장 기대값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액션을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Q도 마찬가지입니다. Q도 마찬가지로 이 가로 안에 있는 Q 스타 앞에 맥스가 붙었잖아요. 오케이.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S 프라임으로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그 S 프라임에서는 그 액션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으로 A 프라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스텝에 넘어가서 어떤 액션을 할 때도 그 액션은 그리드 해야 돼 라는 걸 나타내 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드를 한다 이 의미예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지 않고. 2단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익스펙테이션과 다르게 여기 있는 전이 확률이 없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액션을 그냥 여러 액션에 대해 보지 않고 가장 최고의 액션만 보기 때문에 모든 액션에 대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액션에 대한 확률을 곱해줄 필요도 없고 이 앞에 시그마 A에 대해서 더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래에 있는 Q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하면 뭐가 좋냐? 이 V스타 S를 알게 된다면 이 원스텝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폴리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스텝 서치는 이 어떤 액션이 좋을지 한 번만 서치를 하면은 바로 V스타 S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스타 S를 죄송합니다. V스타 S를 안다면 이 모든 스테이트의 원스텝 서치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적의 폴리시에 대한 스테이트 가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 파이스타 S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파이스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연립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V스타를 안다면 최적의 폴리시 또한 뭐 따라 나온다. 되게 쉽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벨만 이퀘이션 그리고 파이나이트 MDP가 가정하는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 파이나이트 MDP에서 저희는 약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확률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라플라스의 악마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바이러먼트의 다이나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또한 이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고 그 스테이트에 대해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태스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만 상관을 쓴다. 이 특성이 만족이 돼야 이 벨만 이퀘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MDP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요. MC와 TD입니다. 이 MC와 TD는 그 샘플링 기반이고요. 이 MC와 TD를 살펴보기 전에 파이나이트 MDP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나이트 MDP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DP를 배울 건데요. 근데 왜 배워야 되냐? 어차피 뭐 잘 안 쓰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잘 안 쓰는데 이게 사실 뒤에 있는 뭐 이번 시간의 후반부에도 그렇고 뒤에 있는 뭐 좀 더 발전된 그런 알고리즘에도 그렇고 베이스로 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두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플래닝 계열의 알고리즘인데요. 음, 강화학습은 크게 그 플래닝과 러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플래닝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파이나이트 MDP 같은 모든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를 플래닝이라 하고요. 그냥 맨땅에 헤딩 같은 상황, 뭐 샘플링 같은 상황에서 푸는 걸 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DP는 아주 대표적인 플래닝 계열의 알고리즘이에요. 플래닝 혹은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모델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모델이랑 그냥 다이나믹스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이나믹이 베이스가 돼 있느냐, 다이나믹이 전제가 돼 있느냐,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용어가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래닝 계열이면 모델 베이스드고요, 러닝 계열이면 모델 프리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계열을 인티피를 배워볼 건데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머신 강화학습 알고리즘에는 프레딕션과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벨만 이퀘이션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저희는 최적 폴리시를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측 하단에 보는 뭐 세모난 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대체 어떻게 굴러갔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맨 위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는 지금 현 상태고요. 이 검은색 동그라미는 그 액션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스테이트에서는 액션이 좌와 우 하나씩 총 두 개가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그 액션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또 다른 스테이트로 갈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런 하얀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상태에서는 액션 두 개가 가능하고 그 액션에 따라 최대 네 가지의 그런 S 프라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가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배웠을 때 이 넓이 우선 탐색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링은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넓이 우선 탐색은 이 옆으로 넓게 퍼지는 거고요. 그 깊이 우선 탐색은 그냥 하나의 줄을 따라서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가는 뱀 같은 나무 뿌리 같은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스텝 서치이기 때문에 딱 한 칸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먼저 프레딕션에 대해 해볼게요. 이 프레딕션은 뭐냐면 이 MDP 그 모든 역학에 대해 저희가 알고 이 폴리시가 어떤 특정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이 각 상태의 밸류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딕션 혹은 이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발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건 제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합니다. 이 밸류 펑션을 이터레이션 시켜서 이 트루 밸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음, 어떤 맨 처음 일단 V에 대해 한번 계산을 해보고 더 나아질 수 있으면 더 끝까지 수렴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최초의 밸류 펑션은 일단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이고 최초의 폴리시 또한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v 파이 이 파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짜 밸류 함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좀 골치 아픈데 컨트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 폴리시 어떤 그 폴리시가 가지고 있는 v라는 걸 알았으니까 일단 이 폴리시를 좀 바꿔봐야겠죠. 왜냐면 그게 최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 컨트롤은 그냥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먼저 폴리시 임프루먼트입니다. 폴리시 자체를 임프루먼트 해주는 거예요. 일단 폴리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폴리시에서 딱 한 스텝 그 바로 직후에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떤 개입을 할 겁니다. 딱 한 스텝만 저희가 그리디하게 액션을 선택하고 그 이후의 액션은 기존 폴리시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디만 주구장창 하는 게 최고의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딱 한 스텝만 그리디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폴리시 임프루먼트 시오렘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스텝만 그리디하게 바꾸게 된다면 기존 폴리시보다 나아진다는 관련 정리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 프라임 S 그 폴리시가 파이고 그 바뀐 폴리시가 파이 프라임인데요. 이 파이 프라임에서의 S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폴리시에 대해서 딱 액션 한 가지만 바꿔주는 겁니다. 언제 바꿔주냐면 딱 지금 현재 스테이트 S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Q 앞에 아그맥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Q 자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 액션의 가치가 가장 큰 액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스테이트 S 지금 스테이트에서만 그리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폴리시를 따르게 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시 이발레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합쳐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희의 과정을 좀 도식화한 게 우측 하단이에요. 저희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 하에서의 트루 밸류 펑션을 구하고요. 이 트루 밸류 펑션을 토대로 액션 하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정말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한 번의 임프루먼트를 위해선 일단 이 평가 단계가 굉장히 고역이에요. 정말 이 트루 밸류 펑션이 나올 때까지 많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인데 일단 이 계산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스윙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폴리시가 되게 동등하게 좋은 그 두 폴리시가 있다면 그 이 수식의 특성상 이 폴리시 두 개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등하게 좋다면 홀수에서는 A가 폴리시 A로 업데이트하고 짝수 번호에서는 폴리시 B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스윙하는 문제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산하고자 한 게, 좀 개선하고자 한 게 위에 거는 일단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했다면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벨만 최적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음, 이발레이션과 임프루먼트를 따로따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해보자. 특히 이발레이션이 많은 연산을 야기하니까 한 번으로 축소를 해보자. 왜냐하면 밸류 펑션은 그냥 그리디 폴리시를 생성할 때만 쓰이지 밸류가 10인지 100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결국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는지 일종의 그 대소 관계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이발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그냥 최고의 A에 대해서만 이발레이션을 하자 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밸류 이터레이션을 쓰이고요. 네, 이제 DP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MC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MC는 가장 유명한 샘플링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MC랑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DP랑 뭐가 다르냐면 이 DP 정확히 말해선 파이나이트 MDP 과정에서는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다이나믹을 아니까 굳이 환경한테 정보를 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아니까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또한 에이전트는 모든 다이나믹을 알기 때문에 뭐 최적의 선택만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치 신인 거 마냥.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탐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알려진 리워드와 다이나믹이 없는 상황에서의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게 DP고요. 우측에 있는 게 MC인데요. 몬테카를로인데요. 이 옆으로 쫙 퍼져 있는 DP와 다르게 MC는 아래로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이 한 줄로 쭉 뻗어 있는 걸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혹은 하나의 트래젝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DP와 마찬가지로 MC도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V를 잘 구하고 더 나은 폴리시를 찾자. 이거의 그런 루틴을 일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프레딕션 단계에서는 DP와 마찬가지로 초기 값이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고요. 폴리시 또한 랜덤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DP도 마찬가지지만 액션 같은 경우에 그냥 균등 분포로 처음엔 둬요.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폴리시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 종료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스테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샘플링해서 에피소드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지 않고 그냥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면 그 에피소드에서 역방향으로 처음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최종 리턴 값을 계산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RT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서는 TGT니까 이 T 플러스 1이 이니셜 스테이트죠. 이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이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이 디스카운트를 해가면서 저희가 GT를 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GT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좀 깔끔하게 그 인크리멘탈 임플리멘테이션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이유가 여기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몬테카를로는 굉장히 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간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딱 바로 직전 올드 에스티메이트만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올드 에스티메이트와 뉴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그냥 샘플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식이 인크리멘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샘플링을 통해서 프레딕션을 했고 그리고 이 프레딕션 된 값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할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하는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뭐 그리디하게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이나믹을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디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파이나이트 MDP와 다르게 저희가 모든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칼로의 가정이 굉장히 많은 샘플링, 즉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게 그나마 좀 좋겠구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많이 해보면 아 이게 그리디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이 딜레마는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 사이에 그 균형을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디만 하다 보면은 지역 최저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딥러닝의 목표도 지역 최저점에 빠지지 않고 전역 글로벌하게 최적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선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 선택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식화가 되냐면 후속적으로 최적으로만 행동을 하는 액션 밸류를 찾고 싶은데 최적이기 위해서는 서브 옵티멀하게 그러니까 옵티멀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탐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말씀드렸던 입실론 그리드입니다.
여기서 입실론 그리디는 음, 맨 처음에 했던 입실론 그리디랑 살짝 다른 게 이 모든 행동에 입실론 나누기 행동의 개수, 이 절대값 같은 게 씌워진 게 액션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론을 전체 액션만큼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아주 약간이나마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수식 때문에 이 그리디안 A 스타가 대부분 선택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실론이 0.1이게 되면 일단 이 그리디안 액션 같은 경우에 0.9 이상의 확률까지 먹고 가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그리디안이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차별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행동이 좋냐 안 좋냐 그걸 별로 따지지 않냐 문제도 있고 그리고 UCB도 있는데 이 UCB 같은 경우에 사실 컴퓨터 리소스가 좀 많이 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일단 저희는 좀 다른 전략을 강구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번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의 오프 폴리시예요. 이 오프 폴리시가 뭐냐면 폴리시에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폴리시에서 나가서 뭘 하냐? 새로운 폴리시를 하나 더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비헤이빙 폴리시, 행동을 하는 폴리시인데요. 이 행동을 하는 폴리시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는 친구이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좀 탐험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학습은 굉장히 그리디하게 행동하는, 즉 옵티마를 목표로 하는 폴리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폴리시, 학습의 대상인 타겟 폴리시는 그리디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헤이빙 폴리시, 직접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비헤이빙 폴리시의 경우에는 좀 입실론 그리디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저희는 결국 타겟 폴리시를 알고 싶은데 에피소드가 비헤이빙 폴리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헤이빙 폴리시를 통해서 리턴 G를 계산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거 G를 통해서 어떻게 V 파일을 알 수가 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임포턴스 샘플링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그 생성 모델 입문 신재우 선배님이 해주셨던 거기 세션에서 나올 텐데 그냥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네, 저희의 목적은 이 타겟 폴리시의 분포 기대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음, 타겟 폴리시에 대해 알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타겟 폴리시에 대해서 PDF를 안다고 해도 샘플링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샘플링을 하려면 조금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좀 샘플링을 하기에 용이한 비헤빙 폴리시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변이요 죄송합니다. 분자와 분모에 QZ라는 똑같은 녀석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이 P와 Q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임포턴스 레이시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친구를 앞으로 보내고 Q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헤이빙 폴리시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비헤이빙 폴리시를 근사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평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산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임포턴스 레이시오가 남고요. 새로운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Q가 없어졌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Q에 대해 적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 Q에 대해서 평균으로 일종의 좀 이산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Q는 사라지게 되고 저희는 결국 P와 Q 이 레이시오만으로도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임포턴스 샘플링을 통해서 P와 Q 사이의 간극을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비헤이빙 폴리시에서 나온 에피소드만 있어도 어, 타겟 폴리시에 대한 그 밸류 펑션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적분 과정에서는 이 Q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Q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텐데
요 사실 이 앞에 있는 F와 이 PQ 이 친구는 사실 막 쓸모없는 부산물이잖아요. 이 적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 Q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음, 매스 프로버빌리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샘플링을 한 거예요. 딱 L개만큼 샘플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QZ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아, 이건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포턴 샘플링을 통해서 오프 폴리시를 실현을 할 겁니다. 이 빨간색 GT는 그 비헤빙 폴리시를 통해서 생성된 G잖아요. 그래서 이 G를 타겟 폴리시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임포턴스 레이시오를 이 시퀀셜하게 계속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T일 때도 곱해주고요. 이 비율을 곱해주고요. ST 플러스 1일 때도 이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계속해서 곱해지게 되면은 이 T라는 시점부터 터미널 스테이트까지에 대한 그 각각의 각각의 스텝에 대해 다 한 번씩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한 번씩 보정이 적용된다. 근데 이 말은 이 보정을 해주는 게 사실 참 좋겠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시오가 계속 곱해지게 되면 이 베리언스가 좀 누적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프 폴리시가 더 제너럴하고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리언스가 누적되는 문제를 나중에 좀 해결을 해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MC에서 오프 폴리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성능은 더 좋다. 하지만 베리언스가 좀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TD입니다. TD는 MC에서 한 가지를 개선을 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MC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을 할 때 에피소드가 다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에피소드가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에피소드가 길게 되면 사실 업데이트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샘플링의 컨셉은 가져가면서도 이 DP처럼 타임스탬마다 업데이트를 해준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D 같은 경우에는 이 MC와 다르게 딱 한 꼬다리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만약에 MC였다면 이렇게 쭉 내려갈 텐데 TD 같은 경우에 딱 타임스탬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한 칸만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MC의 프레딕션 결과죠. 여기서 G는 에피소드가 다 끝나야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TD 제로, 왜 TD 제로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이 샘플링을 어느 종류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로는 그냥 딱 한 번만 샘플링을 한다는 의미. 왜 샘플링을 한 번만 하냐면 여기 RT 플러스 1은 실제 샘플링을 한 번 해서 나온 리얼라이제이션 된 값입니다. 한 번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지 않아요. 이 추정된 V를 통해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은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DP에 대해 그림을 봤을 때 이 부채 꼴처럼 옆으로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스텝만 아래로 쭉 내려가고 다음 스텝은 이 부채꼴처럼 많은 행동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 행동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랜덤성이 적겠죠. 왜냐면 MC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이 TD는 딱 한 스텝만 샘플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DP처럼 옆으로 많은 행동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TD와 같이 추정값을 타겟으로 가져온다는 건 지금 관측되지 않는 가상의 패스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상의 패스 여러 평행 세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미래는 더 많은 트래젝토리를 관찰하기 때문에 MC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MC는 그 에피소드의 길이가 길수록 연산량이 많지만 TD는 T 플러스 1 시점의 밸류 펑션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인크리멘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개념이 MC와 TD를 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태스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냥 바이어스가 중요한 문제도 있고 베리어스가 중요한 문제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MC는 더 많은 샘플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산이 큽니다. 하지만 MC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언바이스드 하고요. 피치 못한 경우에도 바이어스가 적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그것도 설명드릴까 했는데 그거 설명드린다면 10분이 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MC에 관해서 MC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 관련된 정리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C는 분산이 크고 편향이 작다. 그리고 TD는 한 스텝만 샘플링을 지나가기 때문에 분산이 적지만 추정이 들어가잖아요. 추정. 제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추정된 통계량이 사실 언바이어스한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편향이 좀 높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MC와 TD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TD는 끝냈고 그 TD에서 원래라면 업데이트 과정에서 V를 쓰게 되잖아요. 네, 이것처럼요. 근데 V 대신에 Q를 써보자는 겁니다. Q를 쓰는 이유는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Q러닝이라는 것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일단 아무튼 밸류 펑션 대신에 액션 밸류 Q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랑 똑같죠. 이것과 이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Q 대신 V로 바꾸고, V 대신 Q로 바꾸고요. 이것 또한 한 스텝만 샘플링을 하고 다음 스텝은 Q 펑션. 왜냐하면 이 AT 플러스 1은 그 다음 스텝에 할 액션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실 이게 밸류 펑션이랑 거의 동일하게 되거든요. 어, 요것에 대해서 올래라면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개를 본다 하면은 사실 익스펙테이션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 관련된 개념으로 익스펙티드 쌀쌀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생략을 하고 일단 이 쌀쌀하는 게 있다. 쌀쌀은 V 대신에 Q를 사용한다. 그리고 지역 체육점에 빠지지 않도록 입실론 그리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TD 그리고 살사는 온폴리시예요. 오프폴리시가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 이 A는 그 하나의 폴리시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은 폴리시에 대해서 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TD 오프 폴리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온 폴리시보다 오프 폴리시가 좀 더 파워풀하고 제너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TD 온 폴리시에 오프 폴리시를 적용한 겁니다. 이건 쌀쌀에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TD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 폴리시를 적용하면 뭐가 좋냐? 파워풀해지긴 하지만 베리언스가 좀 커진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TD 오프 폴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C 오프 폴리시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MC 자체가 바이어스는 적지만 베리언스는 높잖아요. 거기다 오프 폴리시를 더해주게 되니까 더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TD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는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높지만 오프 폴리시를 통해서 좀 더 베리언스를 관리해 줄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TD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MC랑 마찬가지로 임포턴 샘플링을 써주게 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TD 오프 폴리시는 MC랑 마찬가지로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밸류 펑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후 단계 액션은 비헤이빙 폴리시를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Q 펑션처럼 A를 특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남은 스테이트에서의 액션은 전부 그냥 폴리시 파일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Q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쌀쌀 그
V를 SQ로 바꿔준 거죠. 이 쌀쌀의 오프 폴리시 버전인데요. 이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의 액션은 타겟 폴리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딱 한 시점에서의 액션을 하는 데는 오프 폴리시적 기법이 사용됐지만 남은 단계에서는 타겟 폴리시의 액션을 따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커지는 위협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 폴리시의 장점을 가져가면서 분산이 커지는 건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러닝을 사실 제너럴라이즈 한 게 익스펙티드 쌀사예요. 그래서 익스펙티드 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디하게 행동을 보는 대신에 많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이 확률 분포가 그리디한 확률 분포로 따른다고 가정이 돼 있다면 그것은 큐러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펙티드 쌀사가 좀 더 큰 개념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 레인포스먼트 러닝 2를 이해하는 데 크게 막 사용이 되지 않아서 넣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큐러닝은 쌀쌀의 오프 폴리시를 끼얹었는데 임포턴트 샘플링을 쓰지 않아서 그 오프 폴리시가 가지는 단점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처음엔 좀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여러 강화학습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멀티아임드 밴딧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밴딧 프라블럼 스테이트가 없는 그리고 딜레이드 리워드가 없는 밴딧 프라블럼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리디한 것과 입실론 그리드에 대해서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UCB도 봤고요. 그리고 인크리멘탈적인 방법도 봤고 모든 타임스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전 타임스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좀 쉽게 해주는 인크리멘탈적인 방법도 봤고요. 그리고 논스테이셔너리 한 상황에서 뮤가 그 평균이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이나이트 MDP에서는 저희가 마치 신이 돼서 모든 다이나믹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그 MDP에서 사용되는 벨만 이퀘이션 그리고 그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밸류 펑션을 평가하고 최적의 폴리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는 DP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MC와 TD는 기본적으로 샘플링 방법이고 모델 프리고요. MC는 일단 샘플링을 끝까지 쭉 진행해서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면 그에 대한 G를 계산을 하는 거고 하지만 T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으니까 불안정하니까 딱 한 스텝만 샘플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DP처럼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TD에선 쌀사가 있었고요. 그 쌀사는 V 대신에 Q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 쌀사의 오프 폴리시 버전인 Q러닝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Q러닝에 그 딥러닝을 적용한 게 딥Q러닝, DQN이 그게 강화학습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냥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지금 쓰이는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수식을 뜯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한번 다음에 수식 봤을 때 그냥 이거를 머릿속에서 내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이 노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수식을 길게 설명을 안 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있고요. 어, 그 임포턴 샘플링에서 그 근사를 하는 방법은 제가 좀 더 찾아봐가지고 다시 그 단톡방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 적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엔 약간 저도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